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 갑자기 내린 비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지방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비는 약해졌지만 하천의 출입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계천 통제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안전을 위해서 여전히 청계천 산책로 전 구간 출입이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강한 비구름은 남동진하면서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영서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시간당 4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하천 접근을 자제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중서부로 유입된 비구름이 조금 더 남동진하면서 이제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영서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우특보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졌고 그 밖에 특보 지역도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오후에 중부 내륙에 강한 비를 뿌린 뒤 약화하겠고요. 밤사이에는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발달한 강수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 제주도에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릉에는 10에서 40mm의 단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4도로 오늘처럼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9도 등 비가 보다 길게 이어지는 중부와 전북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난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잦은 가을비에 늦더위가 꺾이면서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아 관세 협상과 미 구금 사태 등을 주제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끝내 불발돼 여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동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떤 주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예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1%가 되지 않는데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인만을 노린 체포작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19.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투자 금액은 비록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조율 중인 만큼 최종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동맹국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비자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은 결국 무산이 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다뤄진 자체가 처음인데 총 투표 10표 가운데 반대가 10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는 등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영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오늘도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 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과거 형식적인 민주 절차를 갖춘 뒤 독재 권력을 완성했던 독일의 나치 정권과 닮았다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결과적인 파멸의 길로. 박성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권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년 연임 개헌안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란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2배, 3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세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내일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한학자 총재가 내일 특검에 나온다고요? 네, 통일교 측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학자 총재가 내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별검사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후 2시 반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 총재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한 적도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진 출석 의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암시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선 한 총재가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통일교 측도 이를 고려해 자진 출석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심사를 받고 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혐의를 거듭 부인해온 전 의원은 오늘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도 참담한 신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정부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도와줬다며 권 의원이 국정농단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권 의원의 공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서관을 거쳐 공범에게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 수사팀장 등 검사 3명을 투입한 특검은 법원에 16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PPT 130여 쪽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은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주가 조작을 사실상 기획했다고 보고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희건설의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삼성측 경기대 교수도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 교수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와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삼 교수를 상대로 당시 인사청탁 얘기가 오갔는지 또 이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것을 목격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향후 영장 실질 심사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내일 오후 2시 반에는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고 공천이나 공직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 전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김건희 씨 오빠의 요청으로 대신 구해줬을 뿐이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보고한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거라는 겁니다. 매관 매직 의혹과는 배치되는 주장인데 특검이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가 주목됩니다. 내일 오전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에 관여했던 국토교통부 김모섭이 현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일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로서는 급한 불을 끈 모양새지만 애초 2.5%였던 자동차 관세와 비교할 때 큰 부담은 여전합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의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일본 측 반응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원래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2.5%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25%포인트 관세를 더하면서 27.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15% 적용은 지난 7월 미일 간 합의에 따른 겁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이후 일본 내 관련 기업들이 받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それを踏まえ全国に約1000カ所ある特別相談窓口における対応や中小企業の資金繰り支援などに万全を期すこととしております。はい。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은 어느 정도 완화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애초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세율이 높은 만큼 기업에 큰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의 발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내용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미일 간 관세 협상 내용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일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이 자금을 투자할 곳은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검토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일본은 단지 별도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언을 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고 일본은 지정된 계좌에 달러를 입금하는데 일본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익 배분도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 일본은 10%를 각각 차지합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이 자금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세밀한 조사로 필요한 수정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일본 내에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여파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넘게 줄어든 20억 9,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6% 늘어난 55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올해 안에 인하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BK투자증권 이현욱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수준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천억 원, 3천억 원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 이재석 해경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것 중 하나는 상황실 보고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YTN 취재 결과 상황실에 보고한 지 25분 만에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70대 남성을 근처 군부대에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경사가 물에서 30분 넘게 버틴 점을 볼 때 조금 더 빨리 제때 보고만 이뤄졌어도 이 경사를 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사고 당시 상황실에 늑장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YTN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남성은 이후에 근처 군부대 TOD 열 영상 감시 장비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양경찰청 문자망 내부 통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상황실의 사고 사실을 보고한 건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인천해경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곧장 주변 파출소들의 헬기와 구조대, 구조함정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뒤이어 근처 군부대의 추적 감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과 소방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기지국 위치와 GPS 좌표도 6분 만에 파악했습니다. 보고로부터 25분이 지난 새벽 3시 55분, 근처 군부대에서 꽃섬 근처에서 한 명을 발견했다고 해경에 전파합니다. 8분 뒤인 4시 3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 음식점 근처 해상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전달했고, 해경은 4시 20분에 이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입혀준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실에 보고하자마자 다각적인 공조 요청이 이뤄졌고, 덕분에 이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럼 결국 파출소에서 곧장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영흥파출소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장 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드론 순찰대가 갯벌에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건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이때 영흥파출소에서는 이재석 경사를 혼자 현장에 보내면서 상황실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사가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2시 42분에도 허리까지 물이 찼고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고 한 2시 56분에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드론 순찰대가 위험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3시 9분에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펴보려고만 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파출소 팀원들이 이 경사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제야 상황실에 보고했는데, 최초 신고부터 1시간 20분이 넘게 지난 3시 반이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이 경사가 70대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이후로 30여 분 동안에 물에 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고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TOD 장비를 가진 군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 경사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경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간부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요? 네, 오늘 해양경찰청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팀장 등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함께 이 경사의 동료 해경들이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해경은 앞서 꾸렸던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독립적 외부 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이혼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희 기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죠? 네, 검찰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남성 원모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무고한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로 인해 승객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원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 씨도 잘못했다며 직접 최후 진술했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건 원 씨가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여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원 씨가 한강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고 방화 외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가 휘발유 3.6리터를 미리 구매한 뒤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장중 3,450선을 뚫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종가로도 3,449에 맞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무려 1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날아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환웅 기자, 코스피 상승세가 대단한데요. 오늘 증시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가 0.4% 오른 3,421로 출발해 단숨에 3,440을 뚫고 곧이어 3,450까지 돌파했습니다. 3,400을 넘긴 지 하루 만에 3,450까지 뚫은 것인데 무서운 상승세였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상승세를 주도하는 건 7거래일 연속 계속된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1조 7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70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7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매수한 종목은 반도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4만 8천 원에 마감했는데 장중에 35만 원을 넘겨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종가는 7만 9,400원이었고 장중에 7만 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8만 전자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854로 출발했지만 다시 850까지 내려가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가는 0.1% 내린 851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우리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뉴욕 증시의 AI 열기 등이 코스피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 주도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법사위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저는 하여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왜 협박하다고 합니까 저한테? 이런 인간이라 말하는 사람부터 다 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표결 사안이.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모두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반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건이 부결됐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법사위 간사 뽑는데 저렇게 투표소가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투표소 설치는 이제 무기명 투표일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과거에 패스트트랙 당시였죠.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할 때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기소된 지금 이제 기소된 내용과 같은 건데 그 당시에 법사위나 이런 데서 할 때 표결 투표,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때도 설치한 바가 있긴 합니다만 간사위원 선임과 과정에서는 어쨌든 저렇게 표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소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법 50조 간사 선임과 관련돼서 호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선에는 다양한 선출 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통상적으로 간사 선임할 때에는 이 엽조에서 그 동의 여부를 묻고 그냥 통과시키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거수 형태로 하거나 또는 저렇게 그 무기명 투표까지 다 포함된 건데 실제로 찬반이 엇갈렸고 그 인사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린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런 투표 형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에요. 이 점을 민주당에서 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법사위원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관련해가지고 어제 뭐 패스트트랙 그것도 1심 검찰 구형 가지고 저런 시비를 걸어가지고 간사 선임을 갖다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다 뭐 정치를 저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사위에 뭐 특정 정당의 간사 선임을 놓고 저렇게 참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 전 처음 봤어요, 이거. 언제 어느 상임위에서 이렇게 간사 선임은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호선입니다. 이 호선이라는 뜻은 어떤 조직에서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갖다 뽑는 걸 호선이라 그래요. 또는 그런 선거를 갖다 호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진짜 어차피 국민의힘 내에서 간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사의 질을 갖다 나경원 의원을 하자고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 그거는 위원장은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호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아무리 뭐 민주당이 지금 언제부터 저렇게 민주정당인지 국회 상임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세상에 상임위에 기표서 설치하고 투표함 갖다 놓고 민주당 의원들 10명이 법사위원들이 투표해가지고 그걸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거. 이거 참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반 반장을 뽑는데 다른 반 반장 선거에 지금 남의 반이 왜 간섭을 하느냐. 정치 생활 20년 동안 이런 거 처음 보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1학년 6반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당을 갖다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려고 하더라도 이런 좀 비열한 정치 행위는 하면 안 되죠. 그냥 이거는 다른 걸로 싸울 거 가지고 싸워야지. 인간적으로 좀 야속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장이란 비유는 꼭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장이라고 할 때는 아예 반이 다르고 서로가 관계가 없는 건데 국회에서의 간사는 국회직이고 사실상 국회 상임위 운영을 공동으로 해가는 우리는 간사 이게 일본말 사실은 잔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영어로 하면 바이스 체어맨이라고 해서 부위원장으로 바꾸자는 게 논의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임위 운영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례적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비호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앞서 이제 초선 의원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그것도 영향을 상당히 줬고 두 번째는 법사위 간사는 좀 독특한 지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정 문제 사이 기소가 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유를 했는데 그건 적절치는 않은 거는 법사위라는 특수성이 사법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나 또는 재판부를 감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들은 가급적 법적 논란이 없는 사람, 특히 간사는 그런 위원이 선임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좀 작용을 됐던 것 같고 더 나가서 나경원 의원이 지난 내란 과정, 그러니까 소위 탄핵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법 집행을 막았던 것.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 옹호했던 발언들이 포괄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비호감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법사위라는 특수성 또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비호감에 작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남의 반 반장 선거라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법사위가 조용할 날이 없는데 오늘은 특히 더 시끄러웠습니다. 서로의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저는 뉴욕에 오실 때부터 봤어요, 박지원 선배님. 그만하세요.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장경태란 말처럼 당대표를 시켜드리세요, 당대표. 아니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왜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완전히 실수했어. 정말 여쭤본 겁니다.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쯤 되면 법사위가 어떤 곳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아내가 법사위 간사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남편 욕을 먹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박지원 의원의 돌아가신 아내분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저렇게 양당의 진영 싸움을 하고 있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편파적인 인식과 판단으로 저렇게 상임위가 파행되고 특히 야당의 이 간사가 선임되지 못하는 그런 비민주적 상임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걸 갖다 중재 조정하면서 자당의 의원들은 설득 이해를 시키고 또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지난번에 좀 초선 의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같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상임위 운영을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절충을 시도하는 그런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참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뭐 나경원 의원 신랑 이야기는 왜 합니까? 나경원 의원의 인격책 지금 현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독립적인 어떤 그런 생활 또 나경원 의원의 신랑은 신랑대로 나름 그 생활 또 그 전문 영역이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왜 끄집어내냐고요. 나경원 의원이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위원 하는 거하고 아무리 나경원 의원의 신랑이 판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연결짓는 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박기택 의원이 자꾸 하신 또 박 의원님의 그 사모님 얘기까지 들고 나는 이걸 맞지 않아요. 다 두 가지 내용 다 볼상사나운 모습이에요. 추미애 위원장도 실선 양쪽에서 양진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으면 진즉에 말해야지 실컷 뭐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 다 보여주고 나서 이거 심한 소리다. 그게 위원장으로서 할 역할입니까? 양쪽 다 불성사나웠다고 하셨어요. 지금 서로의 배우자를 언급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인데 앞으로 법사위를 꾸려가야 하잖아요. 예, 그 뭐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선 뭐 박지원 의원님도 그 굳이 배우자를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곽규택 의원도 알고 질문했는지 모르고 질문했지만 만약 알고 했다면 정말 나쁜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여기에서 좀 두 가지 문제는 있어요. 저는 이 문제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 국회에 있을 때 했던 건데 배우자가 법조인인 경우에 과연 이해 충돌 가능성은 정말 있습니다. 사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유관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상임위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법사위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조인 직계가족이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하는 경우 그건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옛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에도 배우자가 로펌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당도. 그런 측면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관련된 것, 법사위만 지금 예외적으로 저 상임위를 저렇게 운영하거든요. 저거는 좀 저는 한번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법조인일 경우에 법사위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저는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미애 위원장도 어쨌든 저런 논란 가기 전에 빨리 끊는 것은 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좀 원만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정치를 하면서 집권당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협치 또 여야 간의 소통을 통해서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국회 여의도 정치가 복원돼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국정과 또 정치를 바라보게 된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런 배란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집권당인지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하던 시절에 그런 뭐 정말 저는 그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권당 민주당이 거대 의석이고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건데 저렇게 그냥 국회 상임위 중에 상임위 법사위원장 간사 자리를 놓고 지금 한 달 넘게 저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태우면서 어떻게 국회 정상화를 가져가냐 이거. 그럼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도 결론은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뭐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또 민주당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야권 뭐 의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통행식으로 뭐 법안 처리 다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좀 생각을 좀 걷어서 국회 법사위를 갖다 정상화시켜야죠. 예, 격해진 감정 싸움 때문에 법사위 하는 일의 본질이 가려진 지금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뇌관이 곳곳에 널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 또 다른 파란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영상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당연히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퇴 안 하면은 그럼 탄핵입니까? 저는 뭐 탄핵이라는 건 항상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말한 것처럼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정치적 보복이죠. 그 선거법 재판을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한 겁니다.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려서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석이라면서 거듭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박상혁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거라며 지금이 마지막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민주당의 압박이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하는 것인지 일종의 압박용 겁주기인지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내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압박용이나 그냥 엄포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그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죠. 통상 대법원에 올라가면 한 3개월 정도 있는 것이 또 그 이상 계류됐던 것이 일반적인데 한 뭐 열흘 만에 그때 그 당시에 판정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대선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탄핵과 내란 어떤 종식 과정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직위원 판사 문제가 지금 물론 뭐 판정의 이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접대 문제 등등 이미 그 접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근데 그 접대가 그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느냐 이것 자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됐다면 사실은 업무를 중지시키고 추가적인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등과 관련돼서 더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고 봐요. 권위주의적 문화,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여러 가지 판결 등등이 맞물리면서 사법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아마 임계점이 지나면서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를 못 믿겠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까지거든요. 임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그 자체가
집권당 그러니까 친정집인 민주당에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그널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지법원제 대법원장의 사퇴다. 목표는. 그걸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숨기지도 않아요. 그럼 구실은 그동안 이제 직연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주더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발부를 갖다 기각시켜 버리더라. 그런데 앞으로 특검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기소한들 이 재판부들이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고 다 무죄로 가버린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법원 자체를 갖다가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 선출 권력이라는 이거 참 논리를 갖다 세웠어요.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의 서열화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이 최고의 주권인 것은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입법하고 행정이 사법권 위에 있다는 그런 권력의 서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열화를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은 그러니까 직접 뽑은 대통령이나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 여기에 더 권력을 우선을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그런 쉽게 말하면 사법체계 조직의 개편이 있으면 이거는 법원에서 수용한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원의 어떤 그런 독립성은 전혀 이런 상권 분립 자체를 갖다 고민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제 민주당 친정집에서 정청래 당대표 발걷어 붙인 거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이런 뭐 그러니까 최소한 4선급 이상에 있던 이런 중진들이 결국은 조희대 대법관 당신 사퇴해라. 그래야 이 문제 수습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당신들이 직접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특별 이제 재판부가 위헌 시비로 위헌 문제에 분명히 봉착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갖다 중앙지법에 설치해라. 그걸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당신 끌어내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입법행위로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이 자체를 갖다 지금 위험스럽게 하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예, 집권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삼권 분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주셨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이 대통령실로 불독이 튄 모습입니다. 브리핑의 속기록 일부가 삭제됐다가 복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발단이 된 어제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본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된 원칙적 공감이라는 이 표현을 삭제한 채 브리핑 속기록이 배포돼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단의 반발에 다시 포함이 됐고 대통령실은 정제된 문구를 제공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이 논란의 시작인데요. 이 공감의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공감한다. 뭐 이런 뜻으로 말을 바꾼 거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저도 봤는데 계속 그 대변인 논평을 좀 수정하면서 몇 번을 했더라고요. 네. 도리어 깔끔한 거는 차라리 직접 공감 발언을 취소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 공감 발언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와 그 관계없이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공감 발언 오전에 했던 공감 발언은 취소하겠다 하면 가장 깔끔했는데 예. 그 공감 발언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그냥 속기록만 삭제하다 보니까 자꾸 속기록 삭제는 사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속기록에서 삭제보다는 취소했다고 하면 그게 남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 대통령실이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 상권 분립이 서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헌법상에서 우선순위일 뿐이죠. 왜냐하면 국회부터 먼저 나오고 대통령과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헌법상의 우선순위일 뿐이지 서열은 아니지만 서열을 어디가 위아래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상권 분립은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거지만 그 권한을 존중이 그걸 넘어서서 자신의 권한이 성역화되거나 절대화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역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헌법은 왜 상권 분립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요.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 이걸 갖다 다 분리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 이 자체가 상권 분립 정신이자 이게 공정한 법치에 쉽게 말하면 기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재판부 이 자체는 상권 분립의 시스템 자체를 갖다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국회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대통령의 입인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대단히 어제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럼 자기가 그때 대변인 브리핑한 그걸 갖다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각 방송 언론사 이 기자들은 상당히 에이스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에이스들이 그럼 할 일 없어서 그걸 갖다 오기하고 오독해가지고 오보를 냈습니까? 이건 기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그런 측면에서 깔끔하게 대통령실에 이거 자기가 좀 대변인 입장에서 이건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 깔끔하게 정리하든지 절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이런 사태 부분에 자기 아무리 당정 관계에서 당에서 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우리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뒤늦게 이제 그래도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렇게 정리하는 걸 불을 끌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이 쏙 내리는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버렸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독과 오보를 했다면서 언론 탓을 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좀 잘못된 수습이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 독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불만과 규탄이 있으셨고요. 특히나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외 투쟁 방향에 대해서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제도 관련해서 법원으로 탄원서 이런 걸 제출할 계획도 있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재판 재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이렇게 장외투쟁을 언급을 했는데요. 내부에서 장외투쟁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스팔트 세력과의 합류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이제 2018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쉽게 말하면 장애전을 가져갔어요. 밖에서 이제 정강원 목사 이런 아스팔트 세력들과 또 규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애 집회에 소위 1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보냈습니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를 했죠.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2020년 총선에서 103석에 이제 정말 그때 최소 의석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민교사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분명히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에 의해서
야당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당은 이제 마지막 기댈 곳은 국민들밖에 없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원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의 어떤 그런 의정 활동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거대 입법 권력 집권당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입법 폭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를 불안하게 하는 그 행위에 적절하고 또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장애로 가져가는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장애 투쟁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훈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탄핵에 관련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이런 언급을 한 거라고 보세요? 아마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그 가장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5개 재판. 예, 대통령의 이제 재판 여부, 그러니까 지속 여부와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는 게 가장 민주당이 아프지 않겠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민 그 자기 지지층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그 헌법에 따라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을 취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형사 소추가 다 그 면제되는, 그러니까 중단되는 것으로 이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 그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문제는 더 건드려도 특별히 헌법 소원 자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가면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할 수는 있어요. 저희도 야당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돌아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원내 투쟁을 병행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그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스팔트 극우 세력하고 얼마큼 거리두기하고 제대로 명분을 갖고 있는 그 장애 투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없이 섣부르게 나갔다가는 도리어 그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한창인데요. 여기에 더해 어제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현재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현희 의원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 역시 개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데 개딸 여러분들 나 잘 봐주세요 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인가 아닌가 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전담 재판부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허법원이나 가사 전담 재판부 등을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개념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가 배당된 경우이고 지금은 내란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전담 재판부를 따로 배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지금 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 의견이 정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아직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전선을 자꾸 버리는 게 좋을 거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아마 따지면 이제 전담 재판부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전담 재판부를 다 만들려면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도 조금 거리두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의견이고 아직 정리된 그 당에서는 통일된 입장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그냥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게 그 당내 그 논란으로 그 어떤
그 중요한 그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내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까지 꾸리자라는 건 전현희 의원의 개인 의견일 것이다라고 선을 그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정원 의원은 개딸 충성 경쟁이다. 개딸이라는 게 어감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개혁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 문제를 갖다 이걸 국민 의지로 해가지고 국민 주권을 갖다 위에 내세워버리면서 이걸 갖다 상권 분립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사법권의 독립 자체가 지금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이미 입법과 행정이 한쪽 절대 권력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사법부마저도 지금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상권 분립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엔 총통제가 이런 상권 분립 총통제 국가들이 보면은 상권 분립이 없었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서 총통제라는 그런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단순히 이게 전현희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 저 사람 혼자 생각이면은 왜 저런 사람을 민주당 집권당이 저런 사람을 저런 중책을 맡겨 놓았냐 위험하잖아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위원 시비가 걸리니까 위원 시비가 걸려버리면 지금까지 뭐 이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위원 그래서 내란 특별전대포는 쏙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한정에 지금 현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다 하나 설치해달라. 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네들 무슨 입법행위한다 이렇게 수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자. 그렇게 지금 이제 왜 위원 시비에 말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1948년 반미 특위 같은 경우도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 그럴 때 그때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별도 부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판부를 만든 겁니다. 3.15 부정선거 때도 역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특별 규정을 더 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헌법을 무시해버리면서 국회에 그냥 국민 주권이 부여한 입법 권력이니까 마음대로 사법부를 갖다 주물러도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그 인식에서 비롯된 저런 발언들 정말 위험한 거죠. 예,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라고 바꿔 부르더라도 이 위헌 시비는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검찰청도 없애고요.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 이렇게 전담재판부까지 만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도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도 대통령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이러한 그 재판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좀 신속하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 전담 그 재판부와 관련돼서는 좀 더 저는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뭐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국정농단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사법부 역시 이걸 너무 느슨하게 일반 재판처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고 오시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오늘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심사에 임했는데요. 같은 당 후배 정치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구속 실질 심사에서 과연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인 권성동 오선 의원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지금 현재
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될 그런 사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중대 범죄의 어떤 그런 뭐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당시 자당의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모든 행한 행위에 대해서 특정 종교 단체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장소에 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아주 물증을, 뇌물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뇌물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제 가장 중심 추적인 어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올 뭐 법원이 구속실질심사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은 참 안타깝고 참 뭐 오늘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뭐 잘 지켜보는 수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원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의 빗줄기는 한결 약해졌지만 강원 남부와 충북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비구름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강수 전망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한두 시간 전 수도권과 충남에 걸쳐 있던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강원도와 충청 일부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주와 제천 등 강원 남부와 충북 곳곳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만 비구름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두 시간쯤 뒤에는 이들 지역의 비도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충청과 전북에도 10에서 60mm, 강릉이 있는 강원 영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 사이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도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와 함께 날씨는 한층 선선해져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동업 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남성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답변 인정하세요? 네. 범행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인천 영종도에서 동업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버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주까지 갔고 별다른 연고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무주까지 추적해온 경찰에 자신은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졌다며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자 5월경 피해자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했다가 운영과 관련해 마찰이 생겼고 지난 11일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에 경부를 압박한 흔적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경기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했고 교직원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가운데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낮 1시쯤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경기 화성시 향나읍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하교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다가가 인형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무허가 한약재로 만들어 판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41억 원어치가 전국 한의원에 유통됐는데 탕약을 다려먹은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복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각종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작업장에 사슴 뿔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약재로 만들려고 이미 기초 작업을 끝낸 것들입니다. 검은 이거 다 하셨네. 보니까 이거 봐. 다 검하시고. 아유, 냄새가. 간이 건조된 얇게 잘려있는 녹용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무허가 녹용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자 A씨와 B씨는 상가 건물 한편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와 뉴질랜드산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7톤을 제조해 5.8톤, 38억 5천만 원어치를 도매상 등 26곳에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업자 C씨는 허가 없이 장소를 바꿔 만든 녹용 절편 0.9톤을 팔아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 합쳐 41억 7천만 원 규모의 녹용 약재는 시가보다 최대 36% 싼 가격에 전국 한의원 등 212곳에 유통됐습니다. 아직 피해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탕약 형태로 먹었을 거로 보입니다. 한의원에 판매가 되다 보니 아마 소비자들도 이 녹용을 가지고 제조된 탕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녹용과 녹용 절편 1.4톤, 비밀 장부 등을 압수하고 불법 한약재를 만들어 판 4명과 유통에 가담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인 선물은 현재 90%에서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해 연간 8조 6천억 원 시장이 된 모바일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도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34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액의 90%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새 환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금 환불의 경우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만 돌려주고 5만 원 초과는 95%까지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 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카카오톡 선물은 구매액 5만 원 이상 선물의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바뀝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 후속 협상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미국 측에도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내일 첫 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오늘 최종 교섭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임금 5.9% 인상과 양상성 연장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3% 인상 등을 제시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1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국가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국가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햇빛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 피력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시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돼서요. 3시간째 진행 중인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을 받는 절차대로 위반했고 금액도 다액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과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특검에서는 이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선거 개입이나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사건인 만큼 주력을 다해서 지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소명 여부를 이제 밝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가릴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일까요? 일단은 범죄의 소명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이 윤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을 기초해서 지금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빼면 별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다만 이미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그러니까 1억 원을 준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건 이 법원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1차 판단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소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공범자와 접촉을 하려는 시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시도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검찰에선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그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관련자들과 진술을 마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그런 정황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판사 성향이 구속 여부를 가로지르는 건 아니지만 남세진 부장판사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중요한 건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제기했던 구속영장 중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고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던 분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금의 어떤 판단인데 혹여라도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또 영장 실질 단계에서 권성동 의원이 설득할 수 있다면 또 결론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까 범죄 소명을 좀 짚어주시긴 해주셨는데 어쨌든 혐의를 입증하는 측은 특검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제시를 하고 주장을 할까요? 불법 정치 자금 사건에서는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CCTV나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준 사람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진술이 번복되거나 진술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이 진술을 신빙성 있게 만들어줄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거론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증거를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첩이 존재하고요.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존재하고 또 이 윤 전 본부장 배우자가 찍은 전날의 사진, 현금 관련한 사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공범자들과 접촉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는 윤 전 본부장이 나는 1억 원을 줬습니다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을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사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통일교회 윤 전 본부장이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을 건네는 중요한 업무를 했을 것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주지 않았는데 왜 줬다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실제 줬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공범의 자백은 또 다른 공범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건 의원 측에서 허위 진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특검에서는 관련 증거 많다 이렇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나 또 수첩, 사진의 신빙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통일교와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을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사할 때 뭐 그 정도 금액이 담긴 쇼핑백이 뭐 어느 정도 부피였는지 이런 걸 시연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가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특정하고자 특검 층에서도 이 한 총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 수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1억 원만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쇼핑백에 담겨 있는 이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향후 뇌물죄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2차적으로 또 현금을 건넨 목적, 동기 그리고 무엇을 청탁했고 무엇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결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1억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이제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로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런 특검들의 주장들이 모두 이제 거짓이다라고 반박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 의원 측에서는 내가 법조인 경력과 정치인 경력에 비춰봐서 이렇게 쉽게 1억 원 같은 돈을 받아서 스스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운명의 중요한 이런 변곡점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했겠느냐.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이고 평소에 친분 관계도 없는 윤 전 본부장을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실제 방문과 인사한 사실이 있지만 금품을 받은 건 아니다. 윤 전 본부장이 이 1억 원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았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배달 선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서 내가 유죄인 것처럼 특검은 보지만 나가 받지 않았다라는 나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높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 정치 관련해서 뇌물 사건이나 정치 자금에서 전달자들이 실제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정황들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윤 전 본부장이 전달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권 의원에게 문자도 보냈고 참석자들에게 뭐 지원을 했다,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배달 사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 정황보다 다른 정황이 더 많이 발견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준 사람의 진술만 있으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난 안 받았으니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출석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일정 조율을 요청을 했지만 특검 측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의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단 자진해서 출석을 해야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 내일 10시에 이제 출석할
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은 구속되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책임의 결정권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불법 정치 자금과 현금 이런 것들을 주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최종 결정권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특정한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정치 권력과 이렇게 그 인연을 닫고 현금을 주고 여러 가지 금품을 줘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학자 총재 입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내일 조사도 상당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한학사 총재가 정관 라인의 그 변호인단을 꾸렸다 역풍을 받았는데 그냥 보통의 정관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김호수 전 검찰총장부터 여러 가지 이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변호인단이 많은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위직에 있었던 법조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나 재판은 공정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전관 특혜를 줬다라는 우려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좀 더 조심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오히려 변론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일부 변호인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학자 총재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출석을 거부하면서 고령이고 상당히 83세라고 하죠. 지금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이 점을 많이 피력을 했는데 내일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뭐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뭐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초 통일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가 기본 취지였습니다. 아마 일관되게 이렇게 그 변론의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하지만 특검이 또 객관적인 물증이나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일부 자백하고 일부 사실은 인정하는 태도로 변화될 수 있는 만큼 특검이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의 통일교 수사 관련 상황 손정희 변호사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은행이 영업정 내에 임산부 전용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은행 측은 임산부들이 은행 업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프리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벽을 허무는 베리어 프리 캠페인을 본뜬 것으로 은행 측은 시범 운영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엘 이안 씨와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가 2023m에 달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로 주탑 사이를 연결한 케이블에서 늘어진 강선이 도량 상판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외관으로 바다 위의 하프로 불립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대교는 총 사업비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디엘 ENC와 SK 에코플랜트가 2017년 1월 수주에 이듬해 4월 착공, 4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했습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어린이 과학교육 프로그램 123 과학탐험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과학탐험대는 123층의 건물 롯데월드타워의 과학과 기술, 환경, 안전 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금호건설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6,012억 원으로 금호건설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해 사업 지분율 60%를 담당합니다. 현재 충남 천안시에 있는 축산자원개발부는 주요 가축 개량과 시가축 선발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라남도 한평군 신광면과 송불면 일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오후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충남 지역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산발적인 비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다시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충남과 전북, 제주도에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리 배수구를 점검하고 계곡이나 하천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늦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 28도 예상됩니다. 반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여름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강한 찬 공기가 동반되면서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